좋아요. 복도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10층에 올라가시라고 아침에 수업 전에 잘하고 계십니다. 요 분위기 잡히면 나중에 뭐 특강 하게 되면 타학원에서 특강 올 거요. 7, 8, 9 되면 그럼 우리 학원은 조용하고 있어요. 옆에 온 사람도 놀래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등 들어서 합격하겠네. 잘하면. 어쨌든 최대한 5, 6월 달에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주야 수업을 1차 과목 주야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습 강의 들으실 때는 3, 4 강의 들으시고 예습 배우시는 게 제일 낫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11, 12월 강의 꼭 한번 들으시고 1차 과목만 2차 과목은 11, 12월 강의 필요 없어요. 그냥 3, 4 강의 들으시면 돼. 임대차 보법입니다. 몇 페이지요? 179페이지 임대차 보호법. 민법의 두 문제, 우리 과목의 두 문제.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라 부른다. 그죠? 임차권은 뭘 임차권이라는가? 임차권은 뭘 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임차권이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겠다. 용의권이죠. 물건 아니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다. 동시행하죠. 쓰고 있던 남의 물건을 임대인에게 인도 넘겨주고 보증은 반환받을 수 있죠. 임차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주 목적은 사용 수익. 끝나면 용의권 끝나면 돈 받아내는 게 두 번째죠. 여기 임차권이야. 이런 내용의 임차권인 채권은 임대인에게는 당연히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외에 제3자, 양수인 제3자에게는 이런 내용의 임차권, 채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민법 일반 임대차에서 주인이 바뀌면 살겠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제3자한테 보증금 달라 소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된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권리 주장 못하고 나가라 그 말 아니야. 안 되니까 민법 일반 임대차 가지고는 임차인이 약자 지위 있는 사람이 보호가 안 되니까 81년도 제정해서 그 다음에 시행한 주택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한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되고 20년 후에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든 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되었대. 임대차 보호법은 일반 민법에서는 임차인 지위가 안정이 안 되죠. 안정을 주겠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원래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끝나면 제3자로부터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으면 보호가 되겠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대항력, 제3자 관계 따지는 것을 대항력이라 해요. 대항력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민법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협력을 받으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등기는 대항력권이다. 대항력권이고 등기는 바로 공시가 되겠죠. 등기한 날 바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가 잘 되더라? 안 되니까 임차권은 등기가 없으면 원칙 대항력이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것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처럼 임대차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공부하실 때는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한 주택을 인도받으면 같은 말 점유하면, 입주하면, 이사가면 요게 대항 요건. 상가 건물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 점유하면 여기에 대항요건. 등기는 아니죠? 3월 10일 날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3월 10일 그날 3월 10일 임대차 보법상 대항력권 갖춘 경우에 임대차 보법상 대항력은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시점은 차이 나죠. 어쨌든 대항력을 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야. 항상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 오늘 분묘기지권도 물권이니까 대항력 있다. 제3자에게 권리 주행하려면 제3자가 권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분을 따졌고 민법에서 계약은 등기를 따지고 186조. 그럼 이것도 대항 요건이면 요거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공시기능 하겠다. 뭐가 공시기능 한다? 주택은 주민등록을 매기로 해서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매기로 해서 공시가 된다.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 공시가 제대로 되었다. 일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가 안 된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상가 건물을 벽을 쳐서 일부를 재를 놓기도 한다. 일부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전체 상가 건물이 단독 소유인데 내가 이 부분을 임차했습니다라고 특정해야 된다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뭘 첨부하라고? 도면을 첨부해야만 여기에 공시기능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이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영업용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보호된다면 적용된다면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어떤 건물? 영업용 건물만 보호돼요.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면 다 영업용이다. 교회 같은 것 건물이죠.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같은 것은 주거용이 아닌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법 적용도 안 된다고. 공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주민등록이고 사업자 등록이다. 주민등록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 주민등록하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용도 파악을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용도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용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임대차 보호법은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주거용 관계없이 실제 쓰고 있는 용도가 주거용이면 보호가 된대. 오피스들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도 주택 외이면 몇 프로? 0.9인에서 협의사항인데 주택 외 중에서 오피스텔이죠. 전용이 85제곱 이하 있고 상하 수도시설 들어와 있죠. 입식 부엌 있죠. 목욕시설 화장실 있죠. 그건 실제 용도는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0.9% 이내에서 협의가 아니고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이면 0.4. 그죠?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 현재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면 보호된다. 보호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다. 임대차 계약한 건물 전부가 주거용일 때만 보호된다. 일부가 주거 외이어도 보호된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가 주거용일 뿐만 아니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기준은 세대원 전부가 유일하게 다른 집이 없고 유일하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 일부 전폭 경험할 수 있다. 주된 용도가 뭐예요? 주거용이면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용으로 펜션 한 열흘 빌려 산다고. 집수리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한 15일 정도 얹혀 산다고. 그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원래 점포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은 주거용 아니죠? 건조담권 설정한 다음에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계약할 당시에는 뭐가 되어 있었다? 주거용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주택 임차인 맞아요? 여기 소액 임차인 나왔다. 그러면 건물은 같은 건물이다. 여기는 벽지 바르고 방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갔다고. 여기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면 그 건물 등기부에 건재당권이 있잖아요. 선순위 건재당권자에 대해서 최우선 면역권이 있다 없다? 주택 임차인 맞죠? 최우선 면역권 행사해서 건재당권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아간다. 배당을. 그럼 주민등록을 해야만 제대로 공시가 되어야만 보고가 되겠죠? 건물의 표시는 건물의 표시사항은 뭐예요? 소재, 지번, 아파트 및 명칭, 동호수가 표시죠. 그러면 표시를 제대로 해야 공시가 제대로 된다는 말이고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등록할 때 표시는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표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실제 건물 표시대로 해야 보호될 것인가? 실제 표시는 동이 바뀔 수 있잖아요. 페인트칠 잘못해버리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표시대로 하면 안 돼. 용도는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 보호되고 주민등록할 때 표시는 건축물 대장상 표시대로 해야 보호가 된다. 부동산을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항상 실제 건물 표시하고 대장상 표시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 표시대로 해버리면 보호가 안 됩니다. 항상 중기 부동산을 할 때 표시사항은 뭘 보고 확인하고? 대장. 손님에게 뭘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계약서 쓰고 손님이 전입신고로 간다 할 때 뭘 주라고? 건축물 대장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이다. 어디까지만 전입신고? 지번까지만. 편의상 부여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보호가 되는데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런다. 개개호마다 소유가 다르죠. 지번 이외에 정확하게 동구분이 있으면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지었죠. 이게 너무 금방 하는 것 같다. 그죠? 토요일 하다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또 하고 전체 민법도 하고 그래도 2달 지나면 6월 말에 시험 보면 이상하게 임대차법 보면 어려워가지고 201호에 대해서 임대인이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했어요. 다 가구 있을 당시 어디까지 전입신고되어 있고? 지번까지 그 주택을 다 세대로 용도 변경했다는 말은 개개호마다 구분 등기했다 그 말이죠. 건물 같다? 임차인 같다? 건물과 임차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다 가구 주택에서 다 세대로 용도 변경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 가구였을 당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고 입주를 했다고 받은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이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적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올바르게 전입신고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주소 잘못됐네요. 지번 고쳐오십시오. 수정을 요구했고 잘못된 전입신고 제출했죠. 그대로 전입신고가 되면 제대로 공시된 것이 아니다. 대항력 없다. 최종으로 제출받은 전입신고서가 올바르게 제출하고 입주 나오면 대항력 취득해요.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다 나오면 대항력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은 뭘 하게 한 요건이다?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취득하죠.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춰서 대항력 취득한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건 아니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전세권하고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등기했죠. 대항력 취득한다. 대항력 취득한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가족 전원이 이사 갔다고 대항력 유지돼야 안 돼요? 뭐가 있으니까?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등기가 아니죠. 가족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다시 같은 집에 와서 재전입했다고. 가족 전원이 이전해버리면 주민등록 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시가 깨졌네. 종전의 권리는 싹 다 소멸되고 새로 취득해요.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뒀다. 임차인 본인만 전출 갔다고.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 남아있다고. 공시가 되어 있어요? 유효하게 공시가 대신 보대요. 전원이 이전. 상가 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이름 뭐?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임차인이 사업하다가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했다고. 폐업 신고를 하고 그 후에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 재등록했다고. 종전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폐업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말씀드렸죠. 종전의 권리는 싹 다 소멸, 새로운 걸 취득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대차 계약도 하고 전세권 등기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일시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전의 권리 싹 다 깨지니까 등기부를 남겨두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중주택이 가지죠. 이건 판례가 서너 개 생기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날 3월 10일에 임대인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 진행하면서 매매 진행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3월 10일,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3월 10일 나왔다.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명의의 등기 들어오면 누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3월 11일 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대항 요건 갖춘 날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 달라요.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등기에 들어오면 제3자가 우선하니까 이때 임차인은 병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 경매 넘어가면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자가 선순위니까 야는 대항력이 없어요. 낙찰자에게. 3월 11일 대항력이 발생되는 날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넘어왔다. 대항력 3월 11일 0시 매수인 명의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9시. 야, 이때는 임차인이 시간을 따져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보고된다고. 최근 시험 나왔던 게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자가 선순위니까 임차인이 후순위죠. 낙찰력에 대항력이 없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시든지 하든지 수시로 등기부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임차인이면 임차인 누구 명의로 누구 명의의 대항력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 제3자 명의 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적어놓을 필요가 있죠. 굳이 한다면. 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지만 대항력을 주죠. 주는데 경매에서 낙찰자인 제3자에게는 대항 요건 3월 10일 갖췄죠. 경매가 10월달 넘어갔다고. 낙찰자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실 때 경매에서 법원 경매 공부 권리 분석은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 어떤 경우에는 낙찰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대항할 수 없겠는가. 첫 번째 권리 분석표가 1순위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2순위에 아들 사업자금 된다고 아파트 담보 잡혔죠. 저당권.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서 돈을 못 갚았어. 아는 사람이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 들어갔어요. 세금 밀리 세금 못 냈어. 압류, 과세관청에 압류 등기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1순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오고 2순위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있고 3순위에 압류 들어갔어요. 요건 똑같죠? 요거 두 가지 다르다 그죠? 1순위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인가 1순위가 저당권자인가. 일단 경매에서 여기 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은 사용 수익 목적이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금전 채권을 확보할 목적인 것이 요 세 가지요.
돈 받는 것이 목적인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면 법원에 낙찰 대금 납부하죠. 돈 들어오면 야는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순위에 따라서 배당 다 받든지 못 받든지 말소 촉탁 대상이에요. 말소가 된다고, 소멸된다고. 그러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의 주 내용은 사용 수익 목적이죠. 그래서 낙찰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일 때만 낙찰자에게 대항해서 계속 살고 나올 때 제3자의 낙찰자로부터 보증을 받아 나온다고. 이 경우는 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죠. 그러면 여기가 소멸될 거 아니야. 배당받고. 그럼 후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버리면 야 때문에 야가 피해볼 수 있잖아요. 1억 원 보증금이 있다. 야를 인수해야 된다 해버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추가 1억 원 더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유찰이 계속 되겠지. 1억 뜰 때까지. 그러면서 야 후순위 때문에 선순위가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론 임대차 법법상 임차인이 낙찰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구보다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최선순위일 때만 낙찰자의 대항력이 있고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중에 한 개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가 소멸되니까 같이 소멸된다는 말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대로 표현하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나오면 선순위 대항할 수 있어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말은 후순위 소멸. 됐어요? 나온 김에 여기에 선순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전세권자는 용익 물건이죠. 저당권부터 후는 소멸이죠. 여기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살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고.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전세금 받을 돈 있죠.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했다고. 최선순위 전세권 그 말은 풀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는 인수돼서 살 권리가 있는데 뭐 해버리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면 소멸이죠. 소멸인데 유치권은 담보 물건인데 등기가 안 되죠. 우선 면역은 없죠. 점유하고 있으면 주객지에서 계속 죽을 때 앉아 있어요. 유치권은 인수한다. 유치권은. 그러면 신축 상가 공사대금 못 받아서 본 건물은 공사대금 채권 관계로 유치권이 행사 중입니다. 붙여놨죠. 아니면 열쇠만 잠가놔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유치권자 찾아가가지고 비워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워달라 하면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매수인은 경매에서도 낙찰자를 요즘에는 뭐라 부른다? 매수인. 매수인은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달라고 하는 돈,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는 말은 변제하여야, 갚아야 인도받을 수 있다. 책임이 있다. 근데 유치권도 보호가 안 되는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 법원에서 경매 등기를 한 다음에 공사 시작했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공사 시작한 사람 보완돼요. 여기 권리 분석이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항 요건은 뭘 하기 위한 요건이다?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기 위한 소위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죠. 여기에 있으면 살 권리가 있죠. 선순위면. 여기 있으면 낙찰자의 대항력이 없죠. 그럼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법이었는데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지금 갖추고 있는 대항 요건만 가지고도 법원에 가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이름 따라가시라고 했죠. 대항 요건은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만 따지는 요건이요. 대항 요건만 가지고는 배당을 따지지 못해.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 후순위이면 낙찰자에게 살 권리가 없죠. 법원에서 배당 받을 권리도 없어. 나가야지. 보호가 안 되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살 권리는 있지만
경매 넘어가서 속 시끄러우면 배당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배당 받을 권리를 배우는 게 이제 대항 요건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가지고 주택이면 시군구 출장소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가서, 상가 건물은 세무서 가서 계약서 원본 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도장을 받아두면 대항 요건 이외에 한 개 더 갖췄죠. 혹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어디 넘어갈 수 있다? 경매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면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들 있죠. 후순위 권리자 보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얼마? 2억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준다.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제 이름이 변제 붙었잖아요.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가 변제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권리요. 우선 변제 붙은 것은 경매 넘어왔을 때 배당받는 권리지 대항력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만 따지고 배당하고 관계없어. 대항 요건 가지고 확정일자 나오면 이름이 우선 변제권 할 때는 이건 제3자 관계없고 법원에서 배당해달라는 권리가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하려면 대항 요건 이외에 뭘 더 갖춰라고? 확정일자 도장을 갖춰라.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무고동 100번지 지번되어 있고 무고자의 아파트 명칭도 없고 동호수 기지도 없어. 어디에? 계약서에. 보증금이 2억이고 3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가 뭐인가? 이름 따라가시면 돼.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은 일자 며칠? 3월 10일 현재.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왔을 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보증 금액을 미리 얼마로 확정시켜 놨다가 2억 원으로 확정시켜 놨다가 혹시 경매 넘어가면 확정일자 받을 당시에 확정시켜뒀던 얼마? 2억 원 전액에 대해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확정일자 도장은 보증 금액을 미리 확정시켜 두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뭐가 빠졌어 지금? 아파트 명칭도 빠지고 전유 부분에 동호수 기재가 빠졌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계약서 쓰는 이유는 계약서는 어떤 기능만 한다? 증거 기능만 한다. 계약서 장롱성에 묻혀있는 계약서가 공시 기능하는 거 아니죠? 공시는 뭘 매개해서 공시가 되어 있고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을 매개해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계약서에 동호수 기재가 빠져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하면 확정이 되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호수 기재가 빠졌습니다 할 때 주민등록 시에 빠졌습니다 하면 큰일이에요. 제대로 공시된 것이 아니니까 일체 권리가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호수 기재가 빠졌습니다 해도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은 돼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죠. 우선 변제권의 권리 핵심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겠죠. 경매에 넘어갈 정도 같으면 나중에 다가구주택 같은 거 보면 가압류가 15개, 저당권이 뭐 10개 이렇게 있어요. 재밌어요. 권리분석 재밌어요. 무조건 다 X표 지으면 된다. 저당권 종류 다 X표 이렇게. 이런 권리분석표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게 많겠나요? 적겠나요? 경매 넘어간 물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금융권에 대출 나갈 때는 선순위 임차인 두고는 대출 안 나갑니다. 대출을 내줄 때는 각서를 써야 돼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를 각서를 쭉 적어내야 돼. 아니면 임대인이 대출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가가 5억이다. 2억 대출 받고 싶다. 선순위 임차인 등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 찾아 좀 부탁을 해요. 내 담보 좀 대출 받으려는데 임차인 때문에 1금융권이 이자 좀 싸잖아요. 전입금을 좀 뺐다가 저당권 넣고 그 다음에 들어와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담보대출 2억 받고 임차인 보증금이 2억이면 안 되겠네. 나중에 계약할 때요. 선순위 담보권
피드하고 내 보조금 다 합쳐가지고 60% 넘어가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 경매 넘어가서 유출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중개할 때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부동산에서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하죠. 경매 넘어간다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3월 10일.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언제 나와요? 등기한 날 우선 변제권.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개 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자인 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은 배당 받아가라 그 말 아니야? 우선 변제권자는 두 사람 이상이면 네가 먼저 받아갈래 내가 먼저 받아갈래. 배당 순위 따지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등기 날짜 보면 되죠.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만 정확하게 계산되면 비교해서 선순위 우선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 보법상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기준은 무조건 뭐는 갖춰라? 대항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 되죠. 3월 10일 대항 요건 갖췄다고 3월 9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고 다음날 다시 동사무소 가거나 세무서 가서 다시 전입신고하거나 사업소 등록했다. 바보죠. 요즘 저하고 비슷하다. 하러 갔는데 까먹고 왔다가 어제 창원에서 은행에 10번 갔는데 입금을 시키러 갔는데 통장은 계속 놔두고 업무 일만 계속 하고 왔다 갔다 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사람. 보통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전입신고라고 한 김에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거나 같은 날 확정일자 받은 경우의 임차인의 대항력 언제? 3월 11일 0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같은 날 확정일자인 경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언제? 1. 3월 10일 2. 3월 11일 1. 3월 10일 2. 3월 11일 1번 2번 대항 요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리가 나와야지. 안정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올 때 안정이 될 때 그때 권리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 갖추기 전 확정일자 같은 날 확정일자인 경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요건 갖춘 날이 아니고 요건 갖춘 다음 날 뭐가 발생되는 날? 여기 공식 관계. 두 번째. 그럼 여기는 3월 10일 날 우선 변제권 나오고 있죠. 누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인 것을 달리 풀면 저당권 설정 등기 며칠? 3월 10일. 임차인의 대항 요건 며칠? 3월 10일. 뭐하고 뭐가 같은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와 임차인의 대항 요건 갖춘 날이 같으면 누가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제일 잘 나와요. 3월 11일 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몇 시? 몇 시? 이때 시간을 따져서 임차인이 우선한다. 3월 30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대항 요건 며칠? 대항 요건 며칠? 3월 10일. 확정일자 3월 30일. 우선 변제권 언제? 1. 3월 11일 2. 3월 30일. 어쨌든 대항 요건 발생되고 있다. 이제 뭐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 받은 날 바로 몇 시? 조선 천지에 0시에 문 여는 동사무소는 없네요. 9시. 여기 몇 시? 조선 천지에 0시에 문 여는 등기소 없네요. 9시, 9시. 요때만 같은 순위. 요건 실무에서 경매할 때 필요하고 시험은 여기 나와요. 됐어요? 기출문제 풀이를 들을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은 무조건 들으세요. 7, 8을 넘어가가지고 문제 잡기 시작하면 늦었어요. 기출문제지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도 평균 80점 이상 나와요. 그 7, 8을 왜 예상문제를 또 하는가? 기출문제 이후에 판례가 나올 수 있나 없나요? 법에 가르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게 7, 8월 문제. 7, 8월 문제집은 버려도 돼요. 기출문제집은 꼭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 기출문제를 푸시면 9월 되면 남는 문제가 몇 문제 없어야 돼. 기출문제는. 근데 공부를 하신 분은 기출문제는 다 안다 내가.
다 알면 평균 100점 해가지고 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함정이에요. 해설지를 같이 넣고 푸시면 함정이야. 해설지를 내가 달아봐야 돼요. 해설지를. 내가 모르는 문제를 모의고사 당연히부터 모의고사 풀 때 해설지 넣고 푸는 거 아니죠? 푸신 다음에 해설지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설지 책을 찾아가 적어보고 하면 이게 공부죠.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순간에 헛방입니다. 효과가 없다. 아는 문제는 맞춤 문제는 해설지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는 문제는 해설지 놔두고 책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 문제는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 잡고 9, 10월 달에 쪽집게 백선하고 실전 모의고사 그것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복습 아니요?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 강의 들어서 기본 40점은 수업만 들어도 나와요. 1, 2차 다. 꽈락 없다고. 공고 꽈락이 걱정된다 혹시? 정비법 잡고 계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개론 계산 문제 잡고 계신다. 잘 모르는 감정평가 몇 방식 잡고 계신다. 그럼 온통 감정평가가 온통 계산 문제 아니야. 개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전략적으로. 공부를 5월 달에 하셔도 6개월 달은 충분해요. 합격이. 전략만 세우면. 민법 잡고 개론 계산 문제 빼고 감정평가 빼고 나머지 50점 먼저 매놓고 8월까지 민법을 쭉 다. 민법은 점수 안 나옵니다. 잘. 공부를 하신 분도 안 나오고 언제 나오는 거 9월 달에 나와요. 공법은 정비법하고 다 빼고 국계법 10개 나머지 50점 가까이 내놓고 정비법 하든지 말든지. 예. 등기법도 구분 등기 있죠? 그거 손대는 순간 전체가 다 구분 등기 아니야? 난이도가? 안 풀어도 돼요. 구분 등기 도입 뭐 있잖아요. 맨 끝에 있는 거. 그거 빼고 대지구 등기 빼고 민법 할 때 이렇게 6개 잡으시고 청량은 그렇게 하기 싫다. 청량은 청량이 힘들어요. 토지 이동이 더 힘들지. 토지 이동.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중개사법하고 민법은 다 하셔야 돼.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맞으시려면 민법을 70점 이상 맞으려면 민법은 8월까지는 다 하시라고. 9월달 넘어가가지고 버릴 게 좀 버리시라고. 한 개만 하고 마칠게요. 책은 읽어보셔야 돼. 책은 다음 주에 짚어드릴게. 읽어보시라면 또 잘 안 읽으실 거고. 50분이네 벌써. 그냥 마치자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세법도 한 개만 더 하자 하다가 홀쭉 넘어버리더만. 자,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이것까지 해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뭐는 갖춰라? 대항요건은 갖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이 주거생활이 중요합니까? 경제생활이? 차이점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췄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같은 말 보호된다 할 때 지역별 보증금 제한이 있다. 얼마요? 주택 서울에서 얼마요? 오늘 앞에 앉아가 되게 지킨다 오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 할 때 1억 이하 따지지 적용 대상이다 할 때는 보증금 제한이 없어요. 전체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영세업자를 보호하게 한 법이 상가건물이어서 지역별 보증금 제한이 있다. 상가건물을 공부하실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금액이 서울에서 4억, 과밀 3억, 우리가 사는 동네 2억 4천, 기타 시군구 1억 8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방식은 주택에는 필요 없어요. 보증금 제한이 없으니까. 주택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없어요. 중개보수계산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계산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5천 미만 70. 그건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할 때는 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서울시 주택이다. 임차인의 대항요건 갖추면 보호되죠? 전체 임차인이 보증금 10억, 15, 월세 1,500 보호되죠? 서울시 주택에서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이하입니다. 전체가 임차인이 약자죠? 1억 이하가 더 약자네. 이 사람 이름이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는 서울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소액임차인 이 사람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전체 소액보증금 중에서
방 한 칸 구할 돈 3,400만 원만큼은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인가 후순위 권리인가 묻지 않고 일정액만큼은 가장 먼저 다른 권리자, 소액 임차인 본인 이외에 다른 권리자 하게 되면 선순위, 우순위 권리자보다도 일정액을 가장 먼저 주겠다. 이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 불러요. 여기도 이름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법에서는 안 씁니다.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 두 개예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액 얼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대. 소액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니까 선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이 아니고 일정액. 다른 권리자보다 일정액 나오면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 표현이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 나오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다르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사람이죠.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부당하게 막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대항력은 상속인, 수정자, 매수인인 제3자에게도 권리 조정할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은 경매와 관계있다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일반 매매에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상속에서 없지. 서로 배당받는 권리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아니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면 쓸데없는 권리야. 그죠? 그러면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항상 현재 대항력권 갖추고 서울시에서 1억이다. 항상 3,400을 줘버리면 되겠나요?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고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요 권리는 언제든지 줘도 선순위 권리자는 관계없잖아요. 저도 관계없는데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는 요건을 꼭 따져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고 등기 서에다가 촉탁해서 하는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촉탁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 이름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고 싶으면 대항 요건을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꼭 갖춰야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 갖췄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여기까지 줘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경매 넘어가고 다 소유 임차인 쭉 집어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 기본 요건.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증금 1억 이하가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시점이 2006년 3월 31일 이후 1일날 개정되어서 이때부터 현재까지가 서울시라는 지역에서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일정액 얼마? 3,400 준다고.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다고 지금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예? 후순위에 서울시에서 대항력권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항상 3,400을 최우선주로 변제받는다. 최우선 변제권은 요 요건이 가장 기본. 두 번째가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담보 잡을 당시에 저당권자가 다시 아파트 방이 3칸이다. 담보대출 받으러 은행 간다. 그러면 은행이 금융권에서 담보 잡을 당시 저당권 설정할 당시가 3월 31일 이후 담보 잡게 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다음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여기 방이 3칸이 있으면 방 한 칸마다 임대차 보법상 소액 임차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담보 잡을 당시에 임대차 보법을 봐야죠. 담보 잡을 당시에 임대차 보법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 3월 30일 이후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얼마 3,400 받아간다는 법을 보니까 내가 담보 잡은 다음에 방 한 칸마다 1억 이하짜리가 나올 수가 있고 3,400 먼저 받아가겠다 판단하고 방 한 칸마다 3,400 다 뺀다고. 집에 방 칸수가 많으면 담보대출이 많이 된다. 작아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서울시이고 1억이다. 담보자본 시점이 2016년도 3월 31일 이후에 등기부보니까 잡혀있더라고. 1억 원은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저당권자가 담보자본 당시가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담보자게 됐다고. 저당권자가 받던 법은 종전법이에요 현행법이요? 현행법 당시에 담보자보면 현행법 보니까 얼마? 1억 이하이면 3,400 받아한다 보고 방 칸칸마다 얼마 빼고 3,400 빼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 나왔다고 뒤에.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담보 잡혀 있고 그 후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1억. 이 임차인은 경매에서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데 그건 관계 없다고. 담보 잡을 당시에 담보권자가 받던 법이 현행법인지 종전법인지 보고 만약에 담보를 2016년도 3월 30일 전에 담보가 잡혔다고. 그럼 은행에서 담보 잡을 당시 법은 현행법이요 종전법이요? 종전법에 보니까 9,500 이하가 서울에서 소유 임차인이고 3,200 죽을 당시였다고.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방 칸칸마다 9,500 이하짜리가 나온다 보고 얼마씩 빼고 3,200 빼고 빌려줬다고. 그럼 얼마 이하짜리 나오면 나한테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9,500 이하. 근데 현재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이다. 최우수 면적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럼 담보 잡은 당시가 2016년도 3월 30일 이후에 담보 잡혔다고. 얼마 뺐어요? 1억을 뺐다고. 3,400 뺐죠. 얼마 나올 거라 보고 1억짜리 이하 나올 거라 보고. 그럼 지금 현재 보증금 얼마요? 1억. 최우수 면적은 있어 없어요? 있다고. 아, 감을 지르면 안 되겠구나. 살살살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최우수 면적권이 있다 없다는 것은 먼저 등기부를 보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언제인지 보고 그 당시에 몇 페이지 지금 교재 188페이지 표에 연도가 쭉 있죠. 그 당시 법에서 얼마 이하가 소유 임차인인가 보고 그 법에 맞는 현재 임차인 보증이 맞는지를 봐야 돼.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얼마? 현재는 6천만 원 이하이면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짜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최우수 면적은 있다라고 할 때는 담보가 언제 잡혀 있어야 돼요? 저 위에 그 위에 하나 똑같아요. 울산은 그 위에 하나 똑같다고. 울산은 201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가 울산광역시가 6천만 원이야. 그럼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주택이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인데 보증금 6천만 원이야. 최우수 면적은 있다라고 하려면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언제 돼 있으면 2014년도 이후에 돼 있으면. 그런데 현재 보증금은 6천인데 등기부에 2013년도 돼 있네. 담보가. 그 당시는 얼마예요? 최우수 면적은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개 봤을 때 사고가 다가구주택이면 박살나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에 집이 9명이 살고 있다. 세대가 소유 임차인이요. 예? 지금 현재 보증금 6천만 원 우리 동네에서. 등기부는 보지도 안 해. 부동산 다 까먹고. 6천만 맨 밑에 값만 봐 항상. 맨 밑에 값만. 1,000만 당이라고 땅 6천만 원이니까 무조건 2천만 원 됩니다라고 보냈어요. 등기부 보니까 몇 년도? 2013년도.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9세대가 다 부동산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서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나온 판례가 뭐예요? 앞에서 보시면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 설명 듣고 임차인에게는 등기부상 건재당도 중요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도 중요하다. 누가 알고 있고 임대인에게 물어봐서 설명하라 그 말이죠. 설명했더니 어디 적어라. 설명서 적어줘라. 그런데 설명 안 했다고.
기준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언제인지 설명 안 했다고. 경민 넘어갔죠? 보증금 날렸죠?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급할래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수고하셨고, 최근 교재 다음 주 짚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